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총리죠. 삼수 끝에 드디어 이 제 두 번째 총리가 를 갖다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이 재석 의원의 과반수 141에서 7석이 겨우 7석이 더 많은 정도로 통과되었고, 아마 집권 여당에서 7명 정도가 이탈됐지 않나, 이탈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친박이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김무성 이 당대표에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이 비박에 이제 당의 어떤 이 국회의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갖다 다 넘겨주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통령과 총리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부는 이렇게 친박이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은 비박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이완구 총리의 어떤 이 청문회와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휴를 앞둔 오늘 내각의 새로운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해수부 장관의 유기준 현재 국회 통일외교위원장, 아마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성이 또 한편으로는 감안됐다 볼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의 유일호 국회의원이 예정자 발탁이 됐습니다. 이게도 역시 한국 조세 연구원장과 정책위 의장 부분을 했던 전문성이 이렇게 돋보였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영표 현재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드레스덴 발표, 그리고 통일대박론 등을 갖다가 주도했던 어떤 홍영표 통일 비서관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통일 정책과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통일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장관으로서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역시 이것도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금융위원장으로서 NH농협 금융주주 임종영 회장이 내정된 데는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이렇게 금융 관련 주요 보직과 정책을 갖다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했던 역시 전문성 측면이 그랬습니다. 이번 내각의 인선은 실제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어떤 장관 인선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차관을 지낸 분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낙마하지 않을 사람들로 또 됐다.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당정청의 지금 소통. 지금 박근혜 정부의 큰 문제점 두 가지를 잡으라면은 인사와 소통입니다. 그 부분에서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이번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어쨌든 간에 내각을 구성했고, 또 당정청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로 그걸 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마 역대 인사 중에서는 이번 인사가 가장 점수를 받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 인사가 비서실장 인사 등이 같이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는 좀 더 설 연휴 기간에 좀 박 대통령이 보다 더 좀 고심과 역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에 그 내각의 인사는 기간의 인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과 또 소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실히 좀 반영했다 이래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완구 총리와 그 다음에 이 부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최경환 그 부총리, 황우려 부총리가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현역.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가 다 현직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에 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이번에 임명된 두 분 해서 그러면은 총 6분이 지금 이제 내각의 그 분파에 대해서 초기 내각에서 너무 이렇게 이 교수 중심이었다. 예를 들면은 이 정치권에서 너무 참여가 이렇게 적어서 이 당정 간에 상당히 그 소통에서 좀 문제가 우려된다 하는 부분들이 그게 예실이 드러났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돋보인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히려 이게 친박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이렇게 전면이나 일선에 나섬에 따라서 오히려 또 이것이 어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비박계가 당을 장악했는데 당정 간에 오히려 이렇게 큰 세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엄밀한 의미에서 박근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당이 이제 확실히 비박이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갖다가 다 장악했고, 거기다가 내각은 이제 기존의 어떤 이 교수 중심이나 관료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 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책임지고 어떤 내가 꾸려나가는 그 부분에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비서실장과 청와대 진영이 갖춰진다면은 아마 당정청 관계가 이 출범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이 구도와 어떤 이 시스템과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시스템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삼각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내고, 또 그 측면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자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이디어와 또 조정을 해 나간다면은 대통령으로서도 이 지지율 하락을 갖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이러한 견제와 시너지 이 부분들이 야당한테도 어떤 그 어려움을 줘서 어떤 측면에 정치에서 여야 관계, 그리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어떤 당과 청와대 관계의 삼각 관계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은 국가 전체의 어떤 국정 운영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이내미컬 하면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그 문제의 어떤 소통은 이렇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고 서로 하려면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당 내부에서 또 여야 간에 당과 이렇게 이 당청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어떤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소통은 자연적인 비정치권과의 소통,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갖다가 동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